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돌연 축하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축하난을 보내려고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축하난과 관련해 어떤 대화도 나눈 바가 없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자, 그리고 북한 군인 한 명이 오늘 강원도 고성의 군사 분계선을 걸어 넘어와 귀순했습니다. 북한의 현역 군인이 귀순한 거는 5년 만인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부에서 오늘 전당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님, 자, 평소에는 뭔가 서먹서먹 또는 약간 으르렁대는 사이라도요, 여야의 당대표가 새로 뽑히면 대통령실에서는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난을 보내죠.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난을 보내겠다는 의사가 일단 나왔는데 이게요, 또 돌연 공방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뭐 난을 왜 안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대통령 관계자가 아니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다. 정무수석이 연락하고 뭐 누구한테 연락하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답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난 축하난 관련해서 어떤 대화도 나눈 적 없어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오늘 또 시작이 되고 뭐 계속 이어졌는데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19일 난 전달하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3시간 정도 간격으로 2번이나 전화했는데 그때마다 수신 거절 뒤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 우리 진짜 연락받은 거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어제, 그러니까 19일입니다. 다른 축하난도 많이 와서 정리했기 때문에 연락이 왔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난 하나 보내는 건데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네. 일단 민주당 입장을 좀 보면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 일자와 관련해 정무수석과 조율 중이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밝혔어요. 조율 네. 중이었다. 그러나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얘기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집들이 갈게, 그런데 선물 가져갈게, 이 얘기 차이인 겁니다. 항상 축하 예방 갈 때는 난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방 간다, 난 가져간다는 동일한 뜻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침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대통령실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 대통령실은 국회와 이런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행정관급들이 전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비서관이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까지 전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실 행정관들이 대통령실 만들어지고 이것만 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 프로토콜에 정확합니다. 앞서 그런데 영상도 보면 여러 차례 난 전달이 네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전화하고 연락하고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조율을 했는데 연락 드릴게요 하고 연락이 없었대요.
행정관급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이 또 연락하고 그런 다음에 정무수석이 연락하고 하다가 이해식 비서실장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문자도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이런 얘기는 난 전달하려고 했는데 받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브리핑 과정에서 예.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난 언제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지금 난이 예방하십니까? 전달될 예. 때가 됐는데요라는 네. 궁금증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하면서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당에서는 난을 먼저 보내주겠다 이 얘기가 없었다 이 얘기 가지고 하시는데요. 사실 예방하겠다, 축하를 전달하겠다, 난을 전달하겠다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이런 내용은 좀 해피등으로 빨리 끝내고 예. 축하난 전달 받으시고 이렇게 대통령의 공식 이 축하 메시지 전달하는 그 내용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 말대로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런데요.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과 대통령실 결코 좋은 관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거는 지금 뭐 예방이고 축하난을 뭐 주고받는 거 이거 서로 내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너무 과한 시선 같고요. 예.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난이 이렇게 축하난이 이슈의 중심에 오게 된 게 최근인 것 같아요. 사실 총선 때도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뭔가 난을 좀 거부한다. 대통령이 난을 쫙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난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거부한다거나 그런 퍼포먼스를 예.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그때도 난이 이슈였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추경호 그 원내대표한테는 그 만천홍 뭐 30만 원 상당의 큰 난을 보내줬는데 큰 규모가 근데 큰 왜 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일반 난을 한동훈 대표에게는 왜 일반 난을 보내줬냐 네. 이거 차별하는 것 아니냐 참 난 하나 갖고도 참 다른 다양한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양난과 서양난의 차이였나요? 네, 근데 그게 또 뭐 가격의 차이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아까 우리가 전당대회 온 그 홍철호 수석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홍철호 민정수석이 뭐 여야 두루두루 다 친하시고 예, 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홍철호 수석의 뭐 예방을 뭐 난을 받기 싫어서 뭐 미룬다거나 연락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냥 그 실무적인 착오였을 뿐인데. 이제 소통 전달이 안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소통의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건데 민주당에서 왜 또 저렇게 또 발끈했을까? 그러면은 예. 아마 우리 이승환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그냥 일정을 좀 조율 중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연락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 듯한 뉘앙스를 하니까 약간 발끈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빨리 실무적 조정 빨리 해서 만나서 난을 받는 게 그럼 또 지금 이미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난 받을 때 참 머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뒤늦게 받는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러니까요. 보면. 그런 모습 연출 안 되도록 그냥 빨리 내일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과 아까 나왔던 어제 오늘 벌어진 일정 잠깐만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난 공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방 관련해서는 조율을 했는데 축하난 관련해서는 대화를 안 나눴다고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과 아니 뭐 난 얘기 무슨 예방 얘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밖에다 얘기를 합니까? 왜? 약간 이런 게 또 충돌하는 건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난 하나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의 회동, 면담, 회담 뭐 이런 걸 제안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듭해서 영수회담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좀 생각 좀 해주시죠. 약간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럼 대통령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영수회담 제안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일단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은 하기로 한 거죠. 일단 이걸 먼저 국회 정상화가 먼저입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로 보이는데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정해진 사안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이래요. 약간 좀 의견이 다르죠? 최종 평론가. 네. 근데 앞서서 축하한 얘기했는데 이 난 하나 놓고도 이런데 이거 영수회담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말의 기류가 조금 말하자면 한 자락 깔았잖아요. 국회 정상화가 먼저. 예.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야 대표 회담 이루어지잖아요. 만나기로 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라도 연성 이슈라도 뭐 우리 긴급한 민생공원 한두 가지라도 합의하면 그건 국회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통 크게 만나서 어쨌든 협의를 해서 작은 이슈라도 먼저 그 조율을 이뤄서 합의를 이뤘다면 그게 국회 정상화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나아가서 9월 되면은 이제 정기국회 열리죠. 예. 그다음에 예산국회 오죠. 예.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해야 되잖아요. 자, 정치적 환경이 지금 말하자면은 여야가 만나서 뭔가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회 시간이 돌아오면 그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 정상화 먼저라지만 그 자체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카드는 국면 전환 카드로 갖고 있으려고 지금 국회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꺼내들므로써 예. 전국의 국면 전환과 함께 주도권도 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한 자락 깔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난공방을 보면서 전 그래요. 정치가 원래 갈등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난까지 갑자기 갈등 요소가 되면 이건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야 대표회담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영수회담도 아마 9월, 10월 정기국회 때 국면전환 카드로 전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박찬호 교수님, 일단 축하난 공방. 글쎄요, 이거 뭐 해프닝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전현희 최고위원의 살인자 발언에서 사과 요구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 가능할까요?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합니다. 뭐 지금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도 운운을 예. 했거든요. 민주당 뭐 작년에도 한 얘기잖아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참 안 바뀐다 대통령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상황인데 저도 지금 당장 그 영수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최천 평론가 얘기한 대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패싱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예. 여야 대표회담에서 전격적으로 예. 뭐 제3자 추천 특검 만약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민생 법안 몇 가지를 예.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합의 일정들이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은 용사는 완전 패싱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그거 안 돼요,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만약에 대표회담에서 그게 뒤바뀐다? 예. 이러면은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대표회담 하는 거 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영수회담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축하난과 영수회담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계속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민주당과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국회 앞에 가면은요 화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정봉주 후보가 등장이 돼 있어요. 일단 민주당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국회 앞에 가보면은요, 화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화환 모습,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화환이 지금 국회 정문 옆에 보면 길게 도로와 함께 인도가 쭉 있거든요. 거기에 길게 지금
늘어서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그 화환에 보면은 큰 화환이니까 이게 쌀 화환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가운데 있고 꽃도 있는 장식인데 옆에 보면 이렇게 큰 리본에 글씨들이 써 있거든요.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한 글씨잖아요. 그 글씨의 대표적인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눈길을 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대표 선출 축하 쌀 화환을 보냈는데 일단 그 리본에 이런 게 있대요. 글이. 우리나라 바다는 4개다. 동해, 남해, 서해 그리고 이재명 사랑해. 이게 뭡니까? 이재명 사랑해가 바다가 되는 겁니까? 바다가 4개가 있는데 동해, 남해, 서해와 이재명 사랑해가 있답니다. 요거요. 좀 실감나게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께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겠습니다. 성추윤 부의장은 두 번째 걸 좀 읽어주시죠. 예, 강 보이면 리버뷰,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겠죠. 이재명 보이면 알라뷰라고 돼 있네요. 네. 약간 웃음을 참으시면서 해주셨어요. 세 번째 거는 이승환 전 행정관이 읽어주시죠. 네, 이재명 전당대회 점수 95점, 5점이란 없어. 95점 중에 왜 5점이 빠졌냐? 100점이 아니고 5점이 없어서 95점이다. 그 5점은 여기서 이제 잘못된다 그 5점일 텐데 그걸 응용을 한 거군요. 대단한 문구로 보이긴 합니다. 성추윤 부의장께 만약에 성추윤 부의장은 이런 화환, 이런 글들이 섞여 있는 화환을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뭐 기분이 좋죠.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죠. 예. 근데 좀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어떨까라는 좀 걱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보면 이거를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저 개인적으로 보내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고 참 고마운 일일 텐데, 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분들이 보면은 혹시나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약간 의식은 된다. 예. 지금 화환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전에 자막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국어사전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이런 화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그 국어사전 요거 좀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부터 국어사전에 좀 올려주세요. 오늘부터 국어사전에 최고라는 뜻은 이재명이다. 오늘부터 국어사전에 최고 뜻은 이재명. 뭐 국어사전을 바꾸란 소리입니까 지금? 뭐 엄청난 극찬입니다 지금요. 이런 화환들이 잔뜩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뭡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돼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사랑해입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왜 95점이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평론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좀 보이고 있네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반응에 대한 뭐 평가 좀 해주시죠. 뭐 어이없다로 한마디 정리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화환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사랑도 과도하게 지나치면 스토킹이 됩니다. 저걸 보는 뭐 사람들이 정말 이번 전당대회 정말 축하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 우리가 지지하고 축하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괴이하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최고라는 우리말의 명사를 이재명이라는 그 고유명사로 바꾼다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상식선에서 가능한가?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념은 거짓말보다도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전 말릴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제어할 방법도 없어요. 다만 이런 과도한 신념이 나타내주는 애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됐잖아요. 그 과도한 문자 폭탄과 이른바 18이라고 18원 들어오는 그 후원금 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 양념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다니까 정권 교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 물론 해프닝성, 그러니까 일회성 전당대 축하하는 그런 것으로 좀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점들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저런 걸 희화화하고 저걸 비꼴 만큼 능멸할 만큼 이렇게 과도하게 온다면 과연 중도층이 반응할까요? 그런 점들을 한번 민주당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여튼 마지막으로 드린다면은 정말 모든 거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최수영 평론가의 의견에 송치구 부의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전당대회 다음 날 아닙니까? 예. 뭐 축제 날에 저 정도의 멘트 뭐 우리가 뒤에서 볼 것 같지만 국민의힘은 저런 화환을 받지 않습니까? 서로의 화환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정도의 그냥 해프닝으로 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저렇게 최고위원 여당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저 예.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조롱하고 놀리면서 야당의 지지자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 협치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다. 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어떻게 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보수 지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 야당에도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 건데 다소 과한 표현, 중도층이 어필할 수 있는 없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비아냥거리듯 저렇게 조롱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국민들은 저 모습 보면서 저 모습이 더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인이 저런 어떤 화환, 축하 화환 또는 응원 화환을 받는 인물이 뭐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여러 명이 이런 비슷한 화환들을 받았거든요. 한번 과거 모습 좀 불러오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렇게 보면 각각 날짜가 있죠.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출마 선언일에 화환 많이 왔어요. 여기 보면 윤석열 나가신다 비켜라. 뭐 대통령 어쩌고 뭐 이런 화환들 있죠. 주로 이게 그때 많이 회자됐던 게 윤석열 나가신다 비켜라. 약간 이런 게 좀 회자됐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도 참 화환 많이 받았죠. 추 장군을 따르라. 뭐 이런 화환 등.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저 법무장관도 그만두고 뭐 이런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해 4월 이 당대표 그만두었을 때 총선 뒤죠. 여기 보면 뭐 동료 시민, 각 지역의 동료 시민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동훈 삼촌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의 화환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승환 정의중과.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장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화환과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화환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저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 정치 시작하고 이제 서초동이나 여의도에 화환 온 거 보면요. 예. 화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오른쪽에는 축하 문구가 써 있고 왼쪽은 누가 보냈는지를 써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축하하기 위한 화환을 보면요. 누가 보냈는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쌀 화환을 보냈고요. 저기 있는 문구들을 보면요.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B급 감성, 좀 이렇게 좀 간지럽고 한 그런 문구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자발적 시민들이 자기가 화원에 전화해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하나씩 보낸 것이 아니고 한 세력이 집단적으로 같은 문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뭐 왠지 약간 일괄 주문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네네.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화한 또 항의할 때는 조화 막 이런 부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거와는 전혀 다르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저 축하 화한은 정말로 뭐 개딸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냥 누군가가 한 조직이 한 세력이 기획해서 한 번에 보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뒤에 글씨는 다르긴 하지만 화한 모습은 비슷하네요, 다들. 그런데 쌀 있고 가운데 무슨 편지 같은 큰 글자가 종이가 좀 붙여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이긴 하네요. 예. 뭔가 좀 이게 일괄 구매, 일괄 발송돼서 화환이 저기 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해주셨고요. 박찬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저는 여권 정치인들이 예. 집단 기억 상실증 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요. 고스란히 5년 전으로 돌려보면 예. 당시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에 걸린 화환들이요. 모양 다 똑같았습니다. 거의- 대검 그 밖에, 그럼요. 검사 밖에. 모든 지금, 거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그 당시 모습들.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봤는데 오. 화환 모양이 거의 99% 똑같았어요. 물론 뒤늦게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게 있긴 예. 했지만 거의 모양 다 비슷했습니다. 문체도 비슷했고요. 화환 팬덤 정치의 원조가 누구냐? 예.
윤석열 팬덤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 예. 좀 한동훈 대표입니다. 당연히 화한 팬덤 정치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문구가 원래는 한쪽만 있다가 이제는 두 쪽까지 간 것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화한 팬덤 정치가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 지금은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팬덤이에요. 팬덤들의 애정 표현입니다. 예. 뭐 재치 있는 문구가 진짜 별의별 문구가 다 들어가겠죠. 예, 예. 그런데 5년 전에 그 대검 앞에 놓인 화는요. 예. 그거는 정치인에게 보낸 화환이 아니잖아요. 아.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들의 팬덤 소위 애정 표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지금 여권 인사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팬덤이 보낸 예. 정치인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낸 겁니다. 그 문구를 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이상한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예. 무슨 뭐 집단으로 이건 그 건망증 걸린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몇 년 전에 기억 못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자료화면 쫙 나간 것처럼요. 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는 한쪽에는 문구가 또 한쪽에는 누가 보냈는지 이 내가 지지를 보내는 입장에 나의 정체를 밝히고 하겠다라고 이른바 이제 하는 출처가 것입니다. 나와 있다,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현수막을 보면요. 물론 이 축하 화환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요. 예. 글씨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궁서체냐 경고득이냐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화환을 보면요. 글씨체까지도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B급 감성을 이어지는 저 문구들까지도 예.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직된 한 세력이 모두가 다 같이 보낸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민주당의 저런 팬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팬덤이 정치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취업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예. 정말로 수석 최고로 정쳐졌던 정봉주 후보를 낙선시킨 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극한의 팬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보이고 이거는 새로운 팬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조직력이다. 저는 개딸의 조직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축하난 갖고 이제 약간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오늘 여기 패널 분들은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앞으로 온 저 축하 쌀화들 놓고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 아니 그쪽은 과거 기억 못 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요. 약간 이런 약간 논평 대결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봉주 후보 탈락했잖아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근데 얼마 전에 탈락한 이게 얼마 전이 아니군요. 오늘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한 언론을 통해서 정봉주 후보가 약간 억울함을 내비친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 내용 좀 불러오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얘기입니다. 자, 정봉주 후보가 뭔가 자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약간 이런 취지로 밝힌 게 이런 글입니다. 오늘 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 비판하고 다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 줄 알았으나 오히려 반대였다. 본인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 이른바 명팔이 이런 세력 척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원들이 호응을 하고 뭔가 본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에 패배한 것 같다. 뭔가 조직화된 움직임과 조직화된 표가 있었다는 거죠. 본인을 탈락시키게 하기 위한. 성취 부위죠? 지금 저 굵은 글씨로 된 저 부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막판에 정봉주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뭐 팬카페라든지 예. 뭐 재명인의 마을 같은 곳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조직력으로 뭐 사실 이번 전당대회 투표한 그 참여자가 51만 명입니다. 예. 권리당원 투표수만. 그 51만 명을 다 움직일 정도의 조직력은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각자의 인맥, 각자의 조직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조직 선거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뭐 글쎄요, 뭐 경기도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 뭐 구체적 증거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런 뭔가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뭐 거세게 일었고, 그런 것들이 정봉주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에서 5등까지 끌어내는 건 맞죠. 근데 권리당원 투표만 5등이면은 지도부 입성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30%는 국민 여론조사고 14%의 대의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의 탈락은 결정적인 건 대의원 투표였다고 보는데요. 대의원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의원 투표에서 75%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대의원들은 뭔가 좀 너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거에 대한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예. 균형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봉주 후보가 그분들한테 어필을 제대로 했다면 예. 그분들의 표를 많이 받아갔겠죠. 근데 정봉주 후보 국민 그 대의원 투표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7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등을 유지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7등을 하면서 사실상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에서 정봉주 후보에게 왜 표를 주지 않았는가? 예. 고도의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왜 안 줬는가? 정봉주 리스크, 설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설화 리스크 이번 전당대회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과 좀 어중간한 스탠스. 그래서 친명이라는 거야, 아니면 비명이라는 거야,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거야. 예. 애매하게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은 대의원 25%조차도 정봉주 후보를 찍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런 조직적 투표에 뭔가 영향도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경선 초기에는 1위를 달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원들의 이제 온라인 투표만 반영된 시절인데 1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2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막판에서 보니까 5등에도 못 들고 6위로 탈락을 한 겁니다. 전당대회 당일 정봉주 후보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때는 경쟁자였던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뭔가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호가 오이하면서 권력 노름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단원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봉주 후보 득표율 11.70%. 우리 정 후보님께서 제시한 이슈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현은 강하고 그러니까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당원대회가 만들어지고 당원 주권이라는 화두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어떤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작동하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요. 뭐 이미 결과 나왔고 시간은 지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공감을 못 얻었다. 집단지성이 발동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내에서 정봉주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글이 있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슨 시 비슷한 걸 써놨어요. 이렇게 오늘 나온 겁니다. 이 중국 문헌을 약간 차용해서 비슷하게 쓴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자로도 돼 있는데 이제 번역된 게 밑에 있죠. 오랜 친구 정봉주에 주는 시, 그러면서 전당대회 초기에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 공격에 패전하고 말아 슬프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있더라도 스스로 당당함 잊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명파리 도적 토벌하자. 뭐예요, 그러면? 입당 제안입니까, 지금? 최고위원이 이런 시 비슷한 걸 올리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약간 뭐 조롱하는 분위기인 겁니까, 이게? 뭐 입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뭐 좀 이관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정봉주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예. 최고위원 떨어질 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자기 손에 다 움켜진 공천권까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치적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굉장히 분열적 큰 사건들은 예. 다 민주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요.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김혜경 씨의 그 법카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또 해경군 김씨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지사 경선 당시에 전해철 후보에서 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 있던 가장 강한 칼 하나를 지금 밖으로 빼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쓰여질까 생각해 보면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복권된 김경수 지사의 귀국 예. 그리고 또 이제 10월이면 나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이 정봉주를 다시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장 한스럽고 통탄하면서 땅치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정봉주 후보 말고 예.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 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선을 치를 때 당대표였는데 예. 인천 계양 자기 지역구 내주고 결국 서울 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양 내주고 당대표 내주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슬로건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근데 연구소 이름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도 먹사니즘이다라고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통탄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임상 보면 다 가져간 거다. 네, 송영길 대표가 지역구 가져가, 당대표 가져가, 자신의 정치 슬로건 가져가, 정봉주의 또 분노, 또 김경수의 귀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복합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주 후보가 좀 언론에 뭔가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죠. 아까 봤지만 막판에 전국적인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뭔가 진심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뭔가를 조롱 또는 약간의 분열을 의도한 약간 이런 시 같은 글도 올려서 오늘 좀 정치권에서 주목이 됐는데요. 지금 요번에 최고위원 후보가 된 이 후보 중에 이현주 최고위원인데 이 이현주 최고위원은 과거에 굉장히 많은 발언인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저격수라까지 불렸거든요. 일단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9년 5월에는요. 당시 이제 민주당 탈당 상태로 되는데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최순실보다 못하다.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 엄청난 혹평. 이런 유의 혹평을 막 쏟아냈어요. 과거에. 이 얘기요.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의 과거 목소리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공통점. 앞서 봤던 화면 내용과 영상에 나온 내용의 공통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맹폭격이었습니다. 표현 하나마다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죠. 5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인데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일 때 제가 비판할 만큼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을 너무 괴롭히는 것은 그건 또 맞지 않다. 저는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재수영 평론. 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지를 향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
전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일극 체제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습니까? 근데 본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다는데 배지를 달게 해준 이재명 대표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명비어 청가를 부르는 이현주 이제 최고위원이 사실 뭐 10년 사이 당적을 네다섯 번 바꿨다. 뭐 전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렵니다. 뭐 당적 바꾸는 거 정치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하루아침에 후라이팬에 생선 뒤집듯이 저렇게 말을 바꾸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지금 뭐 김근식 전 위원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결국 이현주 택한 것은 쓰레기차 피하다가 뭐 무슨 차 만난 격이다 하는데 좀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당장 이번에 저격수가 급해서 이현주 의원을 영입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서는 곳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렇게 철학과 말하자면 어떤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정치인들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저런 용인술이 과연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되고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 악수를 하겠죠. 근데 그 악수하는 손에서 냉기가 느껴질지 온기가 느껴질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하는데 22일로 날짜 잡혔죠?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이현주 최고위원도 포함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전해드렸지만 과거에 이른바 문재인 저격수 이런 별칭이 붙었던 정치인이거든요. 물론 오늘 얘기는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좀 달라진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저 사진 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간 생각 풍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거 박찬환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 행정관께 만약에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현주 최고위원을 대면해야 돼요. 같이 지도부로 오니까. 자, 그럴 때 뭐 악수도 하고 그럴 텐데 무슨 생각을 과연 할까? 이걸 좀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아, 속으로는 이거 굳이 안 하는데 왜 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아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조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삭발하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인터뷰 내용, 옛날 인터뷰 내용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죄책감 안 느끼시나 봐요. 그리고 정치인이 그런 통탄한 일을 2번이나 했으면 예.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 안 맞았으면 2번이나 못 막았으면 그렇죠.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저격수, 문재인 저격수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갔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저는 정치인 그만둬야죠. 근데 본인이 저격한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예.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뭐 저격 안 한다? 그게 할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됐지만 정봉주 후보 똥볼의 최대 수혜자예요. 정봉주 후보가 암만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으면 최고위원 못 됐습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가 토요일 날 예. 직전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사실이다. 그 얘기하는 바람에 싹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이제 최고위원 되셨는데 예.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무게감,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 의식, 예.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고하고 정말로 그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보시기에 22일 날 이현주 최고위원을 만나게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를 능멸하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현주 의원을 민주당에서 다시 영입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다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사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용인 갈 때 그때 누구와 경선을 했냐면 예. 경기도에서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린 경기도 GH공사 사장 예. 이재명의 그 옆집 의혹의 그 당사자였던 정말 신복 중의 신복과 예. 경선을 붙어서 이현주 의원이 이깁니다. 그때 그 정치적으로 보내었던 메시지는 이현주의 이 영입은 예. 우리가 보수 정당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친문을 향한 무기다. 아, 영입 그때 자체가 네. 벌써 친문을 겨냥한 거다. 네. 이제 문재인 세력,
그때 당시에 그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서 지원 유세하고 예. 문재인 세력들이 다시 낙동강베타 다니면서 문재인 친문에 다시 부활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인도 방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이현주 의원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친문의 공격수 제1 공격수 이현주가 어떻게 반응하나. 저는 그때 쓰지 않은 칼을 지금 면전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다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이현주 의원 대동해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일 날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도 관심사지만 이현주 최고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날 표정, 아마 언론들의 카메라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모습에 대해서요. 이런 가운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참 이 민주당 지도부 이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면 앞서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한동훈 대표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만만치 않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입장들을 올리는데 정봉주가 관리 힘든 관종 정도면 이현주는 통제 못할 언터처블이다. 이재명 욕했다고 정봉주 대신 이현주 선택한 개딸의 집단지성, 땅치고 후회할 날 올 것이다. 쓰레기차 피어라다 무슨 차를 만난 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윤 부인. 응? 땅치고 후회할 날 올 것이다. 일단 그 전에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조직적, 아까 정봉주가 그때 억울함도 얘기했잖아.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반대로 이현주 후보 쪽으로 표가 몰려갔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현주 후보뿐만 아니라 전현희 뭐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의원 투표에서는 2등을 했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2등으로 치고 올라왔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표들은 다양하게 분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김민석 후보에 대한 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의 표가 다양하게 분산되면서 다른 후보들로 간 것이다. 본인이 다 이제 갈게 빠지면서 다 골고루 갔다. 그렇죠. 정봉주 후보의 표가 원래 1등 달리다가 조금 김민석 후보의 힘을 실으면서 조금 빠지고 하면서 다 그게 다양한 후보들로 그냥 쭉쭉 나눠졌다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딱 배분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이현주 후보에게만 딱 몰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근식 위원장은 민주당이 언젠가 땅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지금. 참 저 김근식 위원장님 뭐 개인적으로 참 가깝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야당 정치인들에게 뭐 쓰레기차, 똥차 이런 표현 하시는 건 너무 과하시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현주 의원의 뭐 당적을 계속 바꾼 것, 뭐 약간 이런 뭐 이현주 의원 그 민주당 아닐 때는 이재명 대표도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공격도 엄청 매섭게 했습니다. 뭐 무서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이현주 의원을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더 대단한 건 아닌가. 근데 김근식 의원 말은 그러다가 그 총구가 다시 향할 것이다. 그 총구를 언젠가는 뭐가 상황이 바뀌면 총구를 돌렸는데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현주 의원이 뭐 약간 절대 반지처럼 이 반지의 힘을 통제하는 자는 이거를 뭐 누릴 수 있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힘에 눌릴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현주 의원은 아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과연 이재명 체제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현주 의원은 지금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국가에서 더 큰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이 총구를 일단 여당으로 돌려야겠다. 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뭐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현 교수님하고 최수영 평론가께 한 30여 초씩만 드릴게요. 땅치고 후회를 할 거다. 이거 어떻게 동감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저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좀 과도하게 봤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유난 갈등 현재 진행형인데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저는 이제 이게 최고위원 회의 형태가 이제 합의제 기구거든요. 합의제 기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하나가 지금은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에 언제라도 말을 갈아탈 수 있고 언제라도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아마 김근식 위원장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현주 의원의 지난
한 10여 년간의 정치 역정을 놓고 보면은 그게 굳이 불가능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전해드렸고 다음 주제는요. 갑자기 오늘 국회에서 생중계라고요? 그거 합의 안 된 건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생중계라고요?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자 먼저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도 생중계네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용 대표 오는 일요일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죠. 뭐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인데요. 근데요,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이 회담에 대한 생중계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생중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제안을 좀 해보렵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자 우선 여야 대표들 어제입니다. 요 회담과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사안들은 제한 없이 원하는 모든 의제들 다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둘 다 모두 이제는 민생을 얘기할 것이다. 민생을 얘기해야만 한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내 논의를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처럼 대표가 한마디에 다 듣고 이런 당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체제에 맞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살짝씩 뭔가 걸치긴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의제 한번 정해보고 만나봅시다. 얘기할 자세 돼 있습니다. 여야 대표 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뭔가 생중계 뭐 다 오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가 살짝 지금 신경전 상태입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거고 국민들한테 저희가 빨리 뭔가 결과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형식도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백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하셨나?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여야 대표회담도 또 신경전이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죠. 국민의힘에서 생중계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정리 좀 해보죠. 박종화 비서실장과 이해직 비서실장 각각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인데요. 박종화 실장이 아니 여야 대표회담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하면 어떨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늘 얘기했고요. 또 한 언론을 통해서는 생중계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거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딱 알려진 거예요 먼저. 그러자 이해직 비서실장이 아니 이런 거는 뭐 협의 거쳐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툭 던지는 거 이거 뭐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면서 굉장히 약간 불쾌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 뒤에 또 나오면 또 박종화 비서실장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뭐 제안한 것도 아닌데 아직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최수영 평론가. 네. 그러니까 박종화 당대표 비서실장이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럼 한동훈 대표는 왜 생중계 제안을 하려고 했을까? 뭔가 토론에,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약간 당대표끼리 만나면 토론처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토론하는 모습에 자신감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아예 믿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보여줍시다. 뭐 이런 걸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선 잡기에 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이례적인 것 하나는 원래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게 합의가 되고 나서 의제 조율하고 6일씩 걸리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대부분 2, 3일 안에 의제 조율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겠다는 데 방점이 있으면 의제 조율은 사실은 실무진들끼리 금방 하면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이거는 합의하고 6일까지 걸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첫날 바로 기싸움이 생중계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잠재적 대권 후보 아닙니까, 양당에? 예. 그렇다면 이 TV 토론으로 가는 순간, TV 토론이 아니라 생중계로 가는 순간 갑자기 TV 토론이라고 그러셨어요. TV 토론으로 볼 수 있는 국민들은 사실 TV에서 투샷으로 카메라가 잡히면은 토론처럼 보이긴 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벌써 대선의 시절인가?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정치에서 지금 입문이 상당히 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괜찮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얻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젊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뭔가 정치에 약간 오래된 약간 올드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기성 정치인 같고 이런 대비된 투샷에다가 그다음에 정치가 결국은 국민들에 전달되는 거는 메시지와 이미지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해볼 게 없다고 아마 살짝 흘린 거예요. 흘렸으니까 제안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뭐 협의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응이 오는 거는 이걸 판을 이용하려는구나. 이벤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게 딱 지금. 느낌이 오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던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발을 빼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측의 선공이 좀 먹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영 교수님 이러다 또 이것도 뭐 회담 판이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에게는 예. 소위 말하면 차별화의 빅 찬스가 왔습니다. 지난 8.1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친일 논란 예. 이게 모든 이슈를 덮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여권 내의 주도권 경쟁, 뭐 갈등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소위 말하면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 안에 갇혀서 뭔가 정책, 민생 이 중심으로 뭔가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기회를 못 찾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중계를 딱 하게 되는 순간 그 전에 뭘 제안했습니까? 금투세 생중계 토론 얘기했잖아요. 연장전인 거예요. 떡본 김에 제사까지 지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타 몇 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여권의 주도권 경쟁도 한 발 앞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야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의 어떤 그 민생 프레임, 민생 전환 이런 어떤 진정성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나 토론 잘해 이런 것도 또 정치적 역량도 생중계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그쪽이 좀 이상하고. 그렇죠. 금투세 토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봐요. 이 부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영수회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대표회담이었거든요. 이 찬스를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성공을 내주면 안 됐어요. 성공을 내준 셈이 됐군요. 그렇죠.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 좀 더 받고 더 큰 거 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뭔가 제3자 추천 특검 플러스 민생 관련 협의 일정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예. 이 소위 말하면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계속 거부권 정국에서 어떠한 성과도 못 내고 계속 도돌이표되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대표회담에서 제3자 추천 특검 플러스 알파 민생 관련 합의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제안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공을 날린 거다 뭔가 딱 이런 분석이신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정말로 여야 대표 회담이 생중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럼 그 효과는 무엇일까? 누가 유리한 걸까? 이거 화면을 좀 볼까요? 내용 좀 보시면은 이게 벌써 회자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유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해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불리하다고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중계를 만일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견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덜컥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이해식 비서실장의 앞부분 한동훈 대표가 이거 생중계에서 토론처럼 보이면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거다. 이승환 전 장관 누가 더 돋보일 거야? 누가 질문을 바꾸겠다. 네. 누가 더 불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해식 비서실장 뭐냐?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것 같습니까? 우선 유불리 전에 앞서 얘기 나온 거 하나만 이어서 하면요. 선공을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도발을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이해식 비서실장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운영할진 모르겠지만 교착된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라고 비서실장 명으로 먼저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살짝 긁었다. 네. 한동훈 대표 너는
대통령실에도 종속돼 있고 당내 이 의견도 취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듣고 우리도 박정하 비서실장이 오케이 그대로 하자 생중계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죠.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금투세 토론에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2대 0입니다. 먼저 도발했지만 2대 0으로 졌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누가 좀 불리해 보입니까? 이거 저는 하면은? 여기에서 비교 가치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예.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도 한동훈 대표와도 토론을 해봤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토론할 때 어땠습니까? 그 지역에서 재개발 필요한 아파트 이름 하나만 대고 싶지요 했는데 끝까지 못 대고 이재명 대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비교 가치를 두고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윤 부의장은 누가 불리할 것 같습니까? 생중계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뭔가 다들 토론 스킬, 뭐 토론의 경험, 정치의 경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그 토론의 스킬로서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뭔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정말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모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그것을 공개로 하잖아요. 그럼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차별화를 하면은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뭔가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만 해버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를 게 없네. 해서 그렇게 피해를 받고 저는 그 차원에서 생중계를 해서 다 공개를 해버릴 경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해도 비판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판을 받는 그 위치에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불리 뭐 우리가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 회담은 결과를 못 내면 가장 불리하고 가장 패배하는 건 국민입니다. 여기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고 뭔가 협의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의 지지층이 좀 원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금 전통적 지지층들은 뭐 종부세 아니면 뭐 금투세 이런 거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비공개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도 받아주겠다라는 제안도 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로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 공개해놓고 얘기하면은 과연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정말 협의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승리하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는 좀 부적절하다. 비공개를 통해서 정말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유불리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 생중계를 하자는 거는 저는 불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뭐 어떤 결과 나오든 만약에 생중계가 된다면 주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토론과 같은 회담을 벌인다. 아마 중계를 하겠죠. 생중계를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다음 주제, 귀순한 북한 군인이 오늘 있었는데요. 대북 확성기와 연관지어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대북 확성기 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2일 만에 또 귀순돼 있죠. 일본이라 된 지역은 지난 8일이에요. 그때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쪽 도보로 건너서 귀순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 2번입니다. 저쪽 동해안 쪽이죠. 고성입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걸어서 귀순했어요. 현역군인 귀순은 2019년 7월 이후에 따져보면 5년여 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요. 이거 대북 확성기 이거 영향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확성기 방송. 이거 굉장히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말 많이 동요하죠. 왜냐면 일단 컨텐츠 자체가 북한의 딱 그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 나가잖아요. 네. 대북 확성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군 관계자가 뭐 정확한 귀순 배경은 봐야겠지만 대북 방송 영향 배제할 수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 8일 귀순했던 이 북한 주민은요. 좀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대북 방송을 듣고 왔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져요. 그리고 오늘 역시 이 군인 귀순했는데 대북 확성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최종 평론가 네. K-팝 얘기 나오고 네. 남한의 실상에 대해 나오고 북한 정권 비판한 부분 이거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아직 그러니까 북한이 뼈아파한다는 대목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기순한 그 사람도 20대 남성의 계급 파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로 치면 MZ 세대에 딱 해당되는데 예. 반응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귀순하기 직전에 지금 이 그 하사가 있던 지역이 예. 지뢰매설하고 불모지 작업 중이었는데 실제 대북 확성기 영향력 안에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고 얼마 전에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항구로 온 것도 예. 그것도 듣고 왔다고 지금 진술한 것으로 거기도 그렇게 얘기한 알려져서 걸로 좀 전해져요. 네, 전해지고 있어서 그 이 점에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정말 원칙을 갖고 하는 게 대북 정책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 교수님, 지금 북한 사실 식량난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뭐 끊임없이 나오는데다가 최근에 엄청난 수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민심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귀순 이것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북한 수해에 집중된 지역이 예. 평북 지역이 굉장히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나마 북한에서 식량을 제일 많이 생산해내는 지역 중에 하나가 평북입니다. 그럼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북한이 수재나 이걸로 날씨로 어려웠던 때가 30년 전이에요. 1995년도에 그때 엄청난 수재를 겪고 또 농사가 연 3년을 망하면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당시에 중국이나 이쪽으로 탈북한 숫자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번 수해라든지 북한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예. 이런 귀순이나 또 중국으로의 탈북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저는 뭐 꼭 대북 확성기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확성기 안 했잖아요. 근데도 철책선으로 귀순한 사람이 있었고요. 어선 타고 귀순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확성기의 영향이다. 이거는 그 많은 영향 중에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탈북자가 대거 늘어난다던가 이거는 좀 기대난망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시작. 안녕. 맛있게 먹어요. 성심당을 뛰어넘는 오성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림픽 스타들 지금 다 귀국해서 뭔가 활동 중인데 광고계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지금 선수 보이시죠? 저 세 명의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일단 신유빈, 탁구 신유빈 선수부터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바나나 맛 우유 모델, 편의점과 협업. 편의점은 주먹밥 그림이 있는데 지금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신데요. 신유빈 선수 광고가 쏟아진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신유빈 선수가 경기 틈틈이 엄마가 싸준 주먹밥, 또 이제 바나나 현지에서 공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납작 복숭아 이런 걸 틈틈이 먹으면서 그걸로 힘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멀티 2개나 땄잖아요. 메달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단순히 잘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 이미지도 있지만 작품 속에서 누적된 가운데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은 그냥 그게 내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가짜로 잘 먹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먹은 걸 봤어요. 이미 바나나 먹었던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바나나 맛 우유뿐 아니라 편의점하고 하는 건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뭐가 나오든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 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삐약의 이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어. 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뭘 사 먹더라도 예. 이왕이면 같은 주먹밥이더라도 아. 우리 삐약이 거면 뭔가 더 손이 가는 이게 굉장히 서로 이제 뭐 윈윈할 수 있고 주먹밥에다가 무슨 바나나 우유 뭐 이런 모델이라고 좀 그래요 지금 네, 나오는 게. 거기다가 또 이제 오상욱 선수도 예. 또 빠르게 맥주 광고를 펜싱의 오상욱 네, 선수. 그런데 혹시 보셨습니까? 춤을 너무 잘 춰요. 오. 그러니까 힘들게 훈련하고 경기하고 집에 와서 가벼운 그 어느 때보다 뭐 설탕도 없고 칼로리도 가벼워진 맥주를 마시면서 가볍게 춤을 추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잘생긴 남자는 다 한국에 두었느냐라는 말을 불러왔던 그런 미남자인데 또 이렇게 맥주 광고로 시원한 모습을 보이게 됐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선수 본인의 이미지다 보니까 예. 더욱더 이 소비자에게 소구점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오상욱 선수 그다음에 신유빈 선수까지 얘기해 주는데 지금 안지성 변호사도 나와 계신데요. 근데 신유빈 선수가 무슨 우유 광고 찍는데 무슨 계약금 중에 일부 1억을 뭐 기부한다. 그리고 과거에 기부 손해까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이번에 받은 광고 모델료 중에 1억 원을 탁구 연맹에 본인이 이제 이 순간까지 같이 커올 수 있게 후원을 해준 탁구 1억? 연맹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신유빈 선수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후원 그것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신유빈 선수가 최초로 이제 받았던 월급도 2020년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예. 그때 받은 첫 월급도 운동화 53켤레를 기부한 것으로 이제 이때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16살 때 그때 첫 월급인 셈인데 그걸 기부했다. 맞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해왔고요. 예. 2021년도 8월에는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이제 소아 청소년 환자를 위해서 광고 수익금 8천만 원을 기부를 하기도 했었고 예. 또 이제 월드비전의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또 기부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대단한데요? 찾아서 2천만 원을 기부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후퇴 말씀드리면 이제 16살 첫 월급이 된 게 예.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실업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이 16세가 됐던 건데 저는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꼭 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 본인의 재능, 본인의 예.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일찍 사회 활동을 하고 이것이 모범적인 선수 생활과 기부로 이어지고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살아있는 성공 신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내용도 알려지는데 당시 16살 때 첫 기부를 한 거잖아요. 월급으로 막 운동화를 기부를 한 건데 부모님께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다. 탁구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입어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유 모델해서 뭐 받은 이 모델료 일부 1억을 또 내놓는 상태잖아. 아, 실제 본인이 16살 때 다짐한 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림픽 당시 우리 선수 중에서 사격의 김혜지 선수 대단한 주목받았죠? 일론 머스크까지 뭐라고 얘기하면서 더 주목받았는데 여기도 지금 뭔가 막 쏟아지고 있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시면 뭡니까 지금? 명품 브랜드 엘사 화보 모델, 온라인 게임, 그 식품업체 등 광고 계약 요청이 20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 에이전시, 어떤 이 매니지먼트 회사하고도 뭐 계약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홍종선 기자님, 이거 이러다가 이게 일론 머스크 말처럼 뭐 어디 이런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본인은 그 액션 영화 혹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미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예. 저는 요번에 이제 이 김혜지 선수가 계약한 소속사도 예를 들면 뭐 정우성 씨가 뭐 하정우 씨가 소속된 이런 소속사 이런 게 아니라 예. 10,000명 배우 10,000명이 속해 있는 말하자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쇼폼을 이용해서 어떤 세계인에 다가가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그런 소속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김예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눈빛, 카리스마, 그리고 보통 선수들하고 또 좀 총 쏘는 자세도 다르잖아요. 예. 이 턱을 뭔가 상완에다 기대고 예. 이런 어떤 것들이 짧은 영상화돼서 이것이 더욱더 이제 글로벌 이제 지구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광고 모델하고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아이 엄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경력 단절 이런 거하고 또 상관없이 예.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도 세계 수준급이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이 총을 쏠 때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끝까지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쏘는 요런 심장을 보는 이의 심장을 쫄깃하게 한 예. 측면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결국 개성이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스포츠 선수로서 본연의 활동뿐 아니라 그걸 해치지 않으면서도 저는 이게 부로 환산이 된다면 이런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정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광고업계에 법칙이 통하는구나. 광고업계는 3B 1C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B는 뭐냐면 베이비, 뷰티, 비스트. 그러니까 귀엽고 아름답고 호감 가는 대상을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기 광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여성 광고, 그다음에 귀여운 동물 광고 하는데 플러스 1이 뭐냐? 셀러브레이트. 유명세. 유명이.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요. 지금 귀엽고 예쁘고 호감 가고 멋지고 다 지금 이 세 명에 지금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운동선수들이 워낙 각광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광고계 러브콜이 쇄도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올림픽 특수뿐만 아니라 이 광고계 법칙에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대신 또 선행까지 거기에 또 덧붙이니까 더 선순환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큰 성과를 냈던 선수들 그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답을 받는달까요? 아니면 굉장한 어떤 각광을 받는 모습인데 그런데 똑같이 올림픽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지만 여러 가지 예의가 나오는 선수가 지금 안세영 선수거든요. 협회와의 어떤 갈등.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세영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이 나왔대요. 지금 협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뭔가를 좀 따져보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 협회는 20일, 20일 등 협회조사위 일정 제시했는데 안세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출석 안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반면에 또 안세영 선수는 장미란 차관과 비공개 면담입니다. 그러면 협회 쪽 조사를 안 받고 장미란 차관에게는 뭔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안희정 변호사? 예. 안세영 선수는 왜 이런 선택을 지금 하는 거고 보이시죠? 일단은 이제 안세영 선수 관련 이슈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처음 진행되는 조사다 보니까 그 행보 자체를 좀 신중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 조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세영 선수 측에서는 배드민턴 협회 측에 좀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떤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한테 약간 불리하게 얘기를 할지도 모를 인사들이 있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런 우려를 좀 전해고 있고 사실 문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본인의 공식적인 조사 일정에 대한 그런 회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안세영 선수 그리고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안세영 선수를 조용히 만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개선점 있으면 고치고 또 이제 뭐 제도라든지 관계자들의 이런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선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그 조치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번에 변화를 주면 그 예산의 문제가 또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정 평론가? 앞서서 안세영 선수는 뭔가 진솔한 대화 뭐 이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협회 차원의 조사는 불응한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이건 좀 달라진 건데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또 16일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협회와 내가 시시비비를 가는 공방전 하고 싶지 않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걸 난 기대하고 있다 해서 안세영 지금 선수가 지금 협회가 주관하는데 끝까지 불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조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장이 마련되고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문체부와 협회 조정 측면이 이루어진다면 안세영 선수도 끝까지는 아마 안 할 것으로 그러니까 불참을 안 할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안세영 선수가 진솔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협회와 문체부의 조율된 그런 좀 감각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홍수성 기자. 안세영 선수가 협회 진상조사위 조사는 불응한 거예요. 반면에 장민환 문체부 차관은 만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협회와 안세영 선수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저는 이거부터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라면은 더욱더 그 진상이 구성에 있어서 그 절차라든가 인원 구성에 타당성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조사에 응한다? 그건 좀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면 장미란 차관이었을까? 일단 이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역도에서 금메달 땄던 지금까지도 유일한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차관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스포츠 선수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진솔할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는데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눌 대상으로 저는 차관을 삼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은메달 이제 금메달 따고 나서 올림픽에서 파리에서 작심 발언한 다음에 예. SNS를 파리에서 올린 게 있었어요. 그 내용에 예.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줄 어른으로 예. 이 장미란 차관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 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어른의 필요성, 중요성 이것을 저는 안세영 선수 사건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미란 차관은 이제 체육계의 큰 선배죠. 아마 거기 체육계 선배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 좀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반성 대신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고요? 출소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많은 분들 깜짝 놀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분노를 불러냈죠. 지금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 건으로 지금 20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지금 뭐 다른 건 갖고도 재판받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가해자 어떤 상태인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근데 2심에요. 이게 혐의가 좀 달라지죠.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이 되면서 20년 선고. 그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요. 대법원에서는 2심, 징역 20년 선고 확정이 돼서 복역 중인데. 안지성 변호사, 지금 저 마지막 본 부가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이건 뭡니까? 네, 일단 본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징역 20년 선고가 그 돌려차기에서 확정됨으로써 굉장한 피해를 일으켰다. 그거는 맞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만 이 가해 남성이 지금 구치소, 고조소 내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죠, 피해 여성에 피해자. 대해서 그 인격을 좀 모독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그 안에서 막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맞습니다. 자꾸. 우리 동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신이 출소하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까? 뭐 심지어 본인이 꼭 형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중간에 탈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수용자들도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대가랑 법률 위반 보복 협박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또? 예. 그 지금 1심을 진행 중인 거네, 네네. 1심이요. 자, 그럼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이게 최근에 1심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같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동료 재소자 이제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뭔가 증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동료 재소자 얘기인데 이게 뭡니까? 나가면 때려 죽인다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아예 죽었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외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 이런 걸 얘기하고
6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 받다. 이거 1심 때 얘기군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공공연하게. 홍순선 기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네요, 진짜. 아니 저희가 돌려차기 영상을 봤을 때부터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폭행으로 멈출 뻔한 것을 피해자 언니가 발견했을 때 목격자와 더불어서 어떤 의복의 정황이라든가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서 이제 20년으로 늘어난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재소자 함께 이제 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이 하는 증언뿐 아니라 이 피해자가 이 이제 범인이 가해자가 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도 본인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반성은 없고요. 반성문이 아닙니다. 억울함만 표현하는데 그 내용에도 그래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나는 아니 12대밖에 때리기밖에 안 했는데 왜 살인 미수냐라든가 피해자는 회복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주고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거고 정말 전하기도 끔찍한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차라리 죽였다면 차라리 죽었다고 날 쓸 텐데 이런 얘기까지 그 한대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증언하지 않았으면 8년이 더 늘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증언하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기지 않는 억울함만을 오히려 호소하는 그런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면서 전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계십니다. 안희정 변호사. 예. 20년형이잖아요. 예. 끝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죠. 그 기간이 꽤 오래 긴 기간이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해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소 날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출소 날 사실 피해자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검사 구형이 사실 35년이었는데요. 그에 사실 절반을 조금 넘는 20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가해 남성이 이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회 영구히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사례 얼마 전에 좀 출소해서 좀 같은 논쟁이 좀 있었는데 조두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조두순이 출소할 때 즈음해서 조두순 이제 뭐 격리법이라 그래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입법 청원도 여러 가지 있었고 다만 해당 법안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입법이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이런 보호수용법, 즉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은 이런 형사처벌과 별도로 또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다른 혐의로 해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이게 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런 건 같은 거는 형량이 얼마나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특가법상 보복 협박의 경우에는 하한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물론 장량 간격의 경우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또 이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협박이라든가 강요의 점도 있어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형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 현재 공소장을 제가 뭐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협박 즉 나가서 피해자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피해자한테 도달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협박죄의 기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법률적인 부분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의 형은 나와야지 이 가해 남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군요. 이런 일이. 뭐 반성은커녕 보복하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요. 다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라 이제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어제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기는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이 가해자가 고등학생이에요. 피해자는 중학생이고요. 이게 무슨 뭐 서로 뭐 아는 사이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요. 뭐 둔기로 공격하고. 일단 안희정 변호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를 보고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뭐 사실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고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또한 단순히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둔기, 망치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흉기를 꺼내서 무차별 가격을 했습니다. 또 그 가방 안에는 미처 이제 사용하지 못했던 다른 흉기들도 발견이 됐고요. 근데 이 두 학생의 사이가 뭐 과거에 뭐 스토킹 문제도 있었고 이렇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이 범행은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했던 것이고 사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정신병원에까지 사실은 이 가해 남성, 가해 학생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입원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사실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사회 방위가 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거 피해자 신변보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특히 이제 스토킹 사건으로 일단은 비화가 되는데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은 임시 조치라든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신변 보호 장치를 지급을 해서 즉각적으로 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사회 방해 체제를 이제 구비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온순원 기자. 지난 3월에 이미 3월 말에 3월 31일에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남학생의 스토킹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6월 27일에는 이 학교의 상담 교사에게 이 남학생이 내가 지금 이 여학생을 해치고 살해하고 잘못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고가 됐던 거죠. 그러고 또 이 학교 담당 그 상담 교사가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담당 경찰관이 이 사실은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또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안타까운 게 있고 이번 조치도 7월 2일에서 26일 뿐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제대로 좀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사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